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 첫사랑과 결혼을 했었던 한 남자입니다. 지금은 과거형이겠지요. 저는 부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부산대학교이지요. 부산대학교 재학 시절 중 경상대학교에 다니던 아리따운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경상대 1학년 여학우들과 함께 4대4 미팅을 진행하였죠.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면 가장 안쪽에 있던 모퉁이 술집에서 저희는 만났습니다. 그 모퉁이 술집 아직도 잊지 못하지요. 저는 그 장소에서 제 첫사랑을 만났으니 말이지요. 그때 제 눈앞에는 환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밝고 이쁜, 정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운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여학우들은 보이지도 않았지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띄기 위해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웠고 마지막으로 짝을 선택하기 전 그녀가 나의 물건을 잡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빛을 보냈고 저희 마음을 그녀도 알았는지 저희는 결국 커플로 성사되었습니다. 정말 같은 학과 친구들이 다 놀랄 정도로 저는 너무나 그 여자에게 푹 빠졌고 부산대 강의가 끝나면 매일 경상대로 가서 여자친구와 놀고 또 1시간 거리가 되는 여자친구의 집을 택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부산항에서 큰 물류업을 했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는 보호였거든요. 그때 이로 시작하는 차를 제가 끌고 다녔으니 말이지요. 부산대학교에서 1학년에 차 끄는 사람은 저 포함 채 5명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상당히 유명 인사였고 또한 저를 흠모하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저는 한 여자만 바라보았어요. 그때만 해도 부산대가 상당히 좋은 학교였고 서울 명문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위상이 있었기에 저희 자존감과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앞에서는 낑낑거리는 강아지 한 마리에 불과할 뿐이었지요. 그녀의 한마디에 저는 죽고 살고 했으니요. 그렇게 1년간의 연애 후 입대영장이 나와 저는 군에 가게 되었어요. 전 사실 회계 쪽 일을 하고 싶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검사들과 정치 권력에 하도 시달렸던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이라도 검찰 쪽에 자리를 잡길 원하셨기에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법고시를 준비했답니다. 군에서 짬짬이 고시책을 보았지요.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군 제대하고 나서지만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제가 군에 있는 동안 절 기다려주고 참 많이 헌신했어요. 저도 그런 여자친구가 힘들어하지 않게 휴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챙겨주었고 형편에 몹시 안 좋은 여자친구의 집 냉장고 안에 반찬을 가득 채워주었고요. 휴가 끝날 때는 여자친구에게 늘 현금을 두둑히 주면서 나 없을 때 굶지 말고 꼭 밥 챙겨 먹으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고요. 그렇게 제대한 후에도 여자친구와 저의 사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학년 막학기에 휴학을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여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작은 병원에 조무사로 취업했고요. 저는 늘 여친에게 말했죠. 나 시험만 합격하면 별이며 달이며 다 따라 주겠다고요. 여자친구도 늘 좋아했고요. 하지만 계속되는 사법고시 낙방과 쉽지 않은 시험의 문턱 앞에 계속해서 좌절하는 저는 점점 자신감과 자존감이 없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병원에 다니며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남자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말을 저에게 전하니 전 점점 더 불안해졌고요. 이러다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뺏길 것 같아서 시험을 그만두고 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 회사로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형님이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했지만 서울로 대학을 가고 석사 준비를 하느라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며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신혼집에 여자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 쪽의 반대가 좀 심해서 정식 결혼을 올리기 전에 1년, 2년이라도 같이 살아보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래도 그 시대치고는 꽤 깨어있으신 분이었으니 동거를 허락했고요. 거의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같이 산 지 채 6달이 안 되었을 때 여자친구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이 그렇게 되자 아버지도 결혼을 허락하셨거든요. 아이만 낳으면 결혼을 올리고 정식으로 혼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날들만 펼쳐질 줄 알았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아버지 물류 사업이 완전 박살이 났고 어음을 줬던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한순간에 수백억을 회사를 거느린 아버지는 빚쟁이 신세가 되었고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아버지는 저희를 두고 도망가셨고 아버지 명의로 해주신 제가 살고 있는 집 또한 경매에 넘어가 쫓겨나게 생겼던 거였지요. 저는 첫째 형님이 보내주신 100만 원으로 부랴부랴 원룸을 잡고 아내와 함께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어리둥절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전 아버지가 다시 재기할 거라 믿었지만 일주일 뒤에 아버지는 산에서 목을 매단 채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과 함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십억에 가까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잘 나갔던 당신이 하루아침에 망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였지요.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옆에 있던 나의 여자와 아이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세상이 왜 이렇게 매정한지 저는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노동일을 하고 공장 일을 하던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겨 집에 들어간 그 순간 제 침대 위에서 한 남녀가 엉겨붙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지요. 그 사람의 정체는 제 와이프와 부산대학교 선배,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같은 서클 선배였습니다. 딱 한 번 그 선배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며 나도 선배처럼 사법고시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선배가 뒤로 그런 더러운 마음을 품었을지는 꿈에도 몰랐지요. 그거 아시나요? 너무 놀라고 큰 충격을 받으면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답니다.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찌저찌 눈을 뜬 그 순간에는 제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쓰러진 사이에 그 선배 변호사와 집안의 집을 챙겨 달아났고 저는 수소문 끝에 선배 변호사의 번호를 알아냈지만 이미 모든 걸 바꾼 후였습니다. 몇 달 내내 죽도 못 넘기며 죽는 둥 마는 둥 하니 같은 부산대 동기들이 어떻게든 그 선배를 찾아내겠다고 난리를 쳤고 결국 그 선배와 연락이 닿았지요. 선배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동서가, 내가 너 결국 이겼네. 너 1학년 때 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경상대 퀸카랑 사귀더니 결국 집안 망하고 이 꼴 났구나. 나 너 부러워서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네 얼굴 떠올리며 버텼고 어떻게든 네 이기려고 발악했다. 그런데 결국 네 여자 내가 가졌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으악하며 소리를 질렀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그 선배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라고요. 파산당한 아버지는 죽고 니는 단칸방에서 겨우 하리살이 하는 주제에 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꼬우면 사법고시 합격하든가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찢어졌습니다. 선배의 비웃음은 매일같이 꿈에 나와 절 괴롭혔고 연락조차 안 되는 와이프는 매일 밤 꿈에 나와 절 내려다보며 비웃었지요. 일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혼인신고조차 미루었으니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걱정하는 건 뱃속에 있던 제 아기뿐이었지요. 와이프는 그렇다고 쳐도 내 아기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년 뒤 부산대 동기가 저에게 찾아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 선배, 네 여자랑 같이 한국 떴다고, 동남아 쪽으로 이민 간 걸로 안다고 라고 말하면서요. 전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애 낳았대? 애는 어떻게 됐냐고 소리쳤고 친구는 말하더라고요. 이듬해 1월에 출산했다고는 하는데 애도 동남아로 데려갔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자 저는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이것들이 미쳐서 내 애까지 한국에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갔나 싶었으니 말이지요. 어찌저찌 출입국 사무소 명단을 알아내 와이프 입출국 명단을 보았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버렸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듬해 1월에 입양된 아이를 모두 조사했고 와이프로 추정되는 여자가 버렸다는 한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눈매가 너무나 저와 똑같았고 저는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지만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없는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우겨도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았으니 결국 친자검사까지 한 결과 제 유전자와 일치하였고 저는 서약서를 쓰고 제 아이를 찾아왔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제 첫사랑인 그녀가 변호사에게 마음을 뺏겨 8년 사귄 남자친구와 아이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미혼남을 위한 시설도 없었고 제가 애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막노동해서 일 가야 하는데 새벽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산대 여자 동기들 중 애 엄마의 친구가 흔쾌히 아량을 베풀었어요. 제가 일 나간 동안 자기 집에 애를 맡기라고, 어차피 애 1명 키우나 2명 키우나 힘든 건 똑같으니까 네 힘내고 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부산대 동기들 덕분에 아이를 품앗이하며 키워냈고 아이가 5살이 되는 해 친구의 손을 떠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며 본격적으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사법고시를 합격해 그 선배 변호사와 아내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말했지요. 하루 종일 사법고시에 매달려고 될까 말까 시험인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시험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어요. 아들은 아빠 마음을 아는지 말썽 하나 안 피우고 아빠가 공부할 때 옆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딱 3시간 자면서 공부에 몰두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부터 7시까지 배달일을 하고 집에 와 아이 밥을 차려주고 8시까지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9시부터 7시까지 또 일을 나갔습니다. 저녁반이 끝난 아이를 7시 반에 픽업해서 집에 데려와 그때부터 저희 사법고시 공부는 시작되었던 거였지요. 대학 시절 몇 년을 매달려도 붙기 힘들었던 1차 시험을 1년 반 만에 붙고 2차 포함 총 3년 만에 사법시험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대 플랜카드에 제 이름이 크게 적히고 같은 동기들이 모두 모여 저 목가마를 태우고 난리가 났지요. 다들 제 사정이 딱하니 누구보다 저희 시험 합격을 바랐거든요. 그런데 참, 연수원 들어가서가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전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1등 수재들만 모였고 또 거기서 성적 순으로 판검사가 나뉘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리현상까지 모조리 참으며 공부하고 중지손가락이 피진물이 나올 때까지 공부한 결과 저는 차석을 찍었고 판사로 임용될 기회를 얻었지요. 하지만 돈이 급했기에 바로 판사 임용을 가는 대신에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한 뒤 경력을 쌓아 판사직에 다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 근사한 집을 얻었고 저는 로펌 변호사 일을 시작했지요. 참 힘들었습니다.
사법고시 차석이어도 그 안에서는 서울대 법대, 고대 법대와 같은 학벌 카르텔과 밀고 당겨주기가 있었고 연고도 없고 백도 없고 부산대 출신인 전 끼기가 힘들었지요. 오직 실력 하나로 입증해야 했던 저였습니다. 미친 듯이 판례를 읽고 재판을 분석하고 그러던 중 국내 유명 대기업 회장님이 변호를 저희 로펌에서 맡게 되었고 저도 그 변호인단으로 들어가 판례와 증거를 수집하던 중 승소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고 저희 실력을 입증받아 미국으로 유학 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 전 로펌 자체에서 법 선진국인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는 게 있었지요. 그때 기회다 싶어서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아들은 미국에서 워낙 적응을 잘하고 물 만난 고기처럼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되니 자기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대학까지 가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땐 저도 돈도 나름 모았고 넉넉했으니요. 그렇게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한국 구 특유의 엄마 없는 아이 배척 문화에서도 벗어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전 한국으로 돌아와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가 경험을 쌓아 판사로 임명되었고 서울지방법원 영장심사 판사로 전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환근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그때 형사사건 관련을 맡아 사건을 처리하던 중 낯익은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10수년 전 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아내의 이름과 부산대 출신 선배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있는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아닐 거야, 그 년놈들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건 기록을 천천히 읽었고 저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법고시 1차 시험 합격 후 지속적인 2차 시험 낙방으로 좌절한 남자가 변호사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여자와 필리핀으로 넘어가 한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치던 중 소송이 걸려 인터폴 국제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소시 후 1년 전 한국으로 소환되어 기소된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설마 그 부산대 선배가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내 와이프를 꼬드겨서 날 배신하고 외국으로 도망간 건가? 아닐 거야. 정황들로 봤을 때 그 선배는 정말 변호사였는데?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에서 포송줄에 묶여 들어오는 그 년놈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저의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에서 저를 배신하는 부산대 선배와 제 와이프가 피고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전 와이프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재판장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더라고요. 판사 된 거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다 해명하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얼굴이 금세 빨개졌고 화가 났습니다. 당장 조용히 안 하면 재판 연기하겠다고 한 뒤 차근차근 그 년놈들을 망신시켜 주었지요. 그 년놈들이 죄목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선처는 없다는 뉘앙스로 그 년놈들의 작은 희망마저 잘근잘근 밟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재판을 연기하고 질질 끌었고요. 결국 저는 전 와이프와 부산대 변호사 사칭 선배에게 사기죄로 형법으로 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어 눈물을 쏟고 기절할 듯이 몸부림을 치는 그 년놈들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마지막 복수를 끝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되었다고. 아빠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나중에라도 너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면 충격에 빠질 테니 미리 말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아들은 생각보다 담담히 말하더라고요. 나를 버린 엄마를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한 적 없다고. 난 아빠가 있어서 엄마의 빈자리를 못 느꼈으니까 이젠 아빠도 아빠의 인생을 살라고 하대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마음 깊숙이 쌓인 그 원망과 한을 판사가 되어 풀었고 이제는 악몽 없이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매일 아내와 부산대 선배가 꿈에 나타나는 악몽을 꾸었지만 이제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네요. 정말 인생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그랬듯이 저는 매사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렵니다. 죽으라는 법 없네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